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 입학 학생부 교과 전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최재웅입니다. 저희가 이 강에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 그리고 지원자 분포 등이 달라지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보시면 지역별로 분류한 수능 최저 적용 대학 그리고 미적용 대학 현황입니다. 첫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서울에서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대체로 서울권 대학이 다소 경쟁이 치열하고 오로지 내신만으로 학생을 판단하기보다는 보완 지표로서 수능이 이 정도 나오는 학생들을 좀 뽑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대부분 적용을 하고요. 그 기준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학 중에 최저를 미적용하는 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등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도 달라질 수도 있고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등급이나 그 지원 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까? 이것을 주로 이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교과가 최저가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 최저가 없네. 그러면 이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모의고사에서 경쟁력보다는 그 내신에서의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입시 결과를 봐도 내신 등급이 최저가 없는 경우보다는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이 그림과 같이 최저를 미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적용하여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응시 과목 지정 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했을 때 만약에 자연 계열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대학교에서는 미적분을 꼭 수능을 응시했으면 좋겠다 또는 과탐을 반드시 응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응시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시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도 점점 이걸 해제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시 과목을 지정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면 공대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확통계보다는 확률과 통계보다는 좀 미적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이걸 기준으로 최저 기준을 설정하면 좋겠다. 이런 맥락인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계열 간 구분이 뚜렷했던 시기에 이런 것들을 좀 엄격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경계가 좀 대체로 좀 허물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정 과목 해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의예과나 메디컬에서는 다소 남아 있지만 일반 학과에서는 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주요 대학교에서도 이 지정 과목을 해제하거나 또는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방대학교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응시 과목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이 대학 모집 요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연세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모집 요강인데요. 연세대학교를 보시면 인문계열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응시하도록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구는 과학탐구만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응시 과목이 지정 또는 해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필수에 대한 얘기만 있고 그 외에는 응시 과목에 대한 필수 이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한의, 치, 약학에서도 다른 계열과 다르게 최저 기준만 높아졌을 뿐 사회탐구 응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대학교 입학처에 게시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아주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중앙대학교입니다. 캠퍼스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캠퍼스 그리고 다빈치 캠퍼스에 따라서 서울 캠퍼스는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다빈치 캠퍼스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어 등급을 반영할 때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별히 응시 과목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 요강을 읽을 때 그리고 최저 기준에 대한 조건을 읽을 때 예를 들어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다 라고 했을 때 이 이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두 과목을 합쳐서 5가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할지 그러면 혹시 5 이내라고 하면 4등급부터만 적용되는지 이거를 좀 헷갈려 하는데요. 이내의 뜻은 이 5등급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다 라고 하면은 2개 과목의 등급의 합이 5가 나오면은 인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가톨릭 대학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열은 탐구 평균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과목은 탐구 2개 중에 1개 상위 과목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약학 계열에 대한 사탐과 과탐 구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학에 대해서는 응시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같은 분야에서의 그 과학탐구 분야에서의 1, 2 특히 뭐 물리학 1, 물리학 2 이런 식으로 1, 2 사례를 동시에 보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구 과목을 2개 과목을 평균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 소수점 이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구 1 과목이 3등급 그리고 탐구 2 과목이 2등급이 나오면 평균은 2.5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2등급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수험생 관점에서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최저의 충족률 그리고 실경쟁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쟁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쟁률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률을 본다는 것은 9월에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런 지원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고 지원한다 이런 맥락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작년에 있었던 그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좀 더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작년 입시 결과를 해석을 할 때 경쟁률과 수능 충족률, 실제 경쟁률을 다 함께 더불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어떤 학과의 어떤 전형에서 경쟁률이 1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과의 실질 경쟁률은 2대 1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우에는 수능이라는 최저 기준만 넘는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수능 충족률 및 실질 경쟁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의과대학교는 이제 기준이 높아서인지 충족률이 30% 남짓하고요.
보통 문과대학교에서 50, 60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 지원하는 지원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포나 이런 것들을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경쟁률과 그리고 최저 충족률로 인해서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8.5였던 경쟁률이 이제 절반으로 이제 4대 1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6.5였던 경쟁률이 3대 1로 줄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 충족률이 50%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간의 경쟁률 차이를 보겠습니다. 대체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경쟁률이 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하나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별 사례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경쟁률이라는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한데요. 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충족률 그리고 실질 경쟁률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도 작년 수시 결과 자료인데요. 여기서 최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리고 50% 아래로 형성되는 학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한 해에 걸쳐서 한 해에만 특이하게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3개년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는 정말 실질 경쟁률이 낮구나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 전형은 학종과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기부나 전공적 합성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학과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숭실대학교고요. 마찬가지로 최저 충족 비율이 낮은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을 몇 년 동안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입시 결과라는 게 작년에는 이랬는데 이걸 보고 또 작년과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험생분들이 직접 이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입시 결과를 찾아보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까지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교과 전형의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만큼 대학별 기준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